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로봇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앞으로 20년 안에 노동 인구의 절반가량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로봇을 활용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보완할 수 있지만 반면 근로자들의 일자리 선택폭이 좁아지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박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차두원입니다. 네, 이미 일본은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로봇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재 일본의 로봇 시장 규모,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일본은 2013년 기준으로 로봇을 36만 4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최고의 로봇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경제 산업성이 2015년 일본 로봇 시장 규모를 약 16조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제조 로봇이 약 11조 8천억, 서비스 로봇이 약 3조 7천억 원, 농림수산 분야에 약 4,700억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고의 로봇 보유국인 만큼 또 일본에서는 가정용 로봇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지난해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인간용 로봇 페퍼는 또 출시한 지 1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고요. 또 반려동물을 대신할 로봇까지 등장했는데 앞으로 일본에서 로봇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더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2014년 일본 부흥 전략 개정판에 보면 일본 정부는 로봇을 10대 과제로 선정을 하고 작년 1월에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계획에 관련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제조업 분야는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대기업 조립 공정이 약 25%, 그다음에 일본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약 10%의 로봇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일본 고용의 70% 이상을 서비스업에 소화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접객 자동화 등 서비스 로봇 보급률을 30%, 그다음에 이제 노령화에 따라서 간호 분야에서는 로봇 시장 규모를 5천억 규모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로봇을 이용한 의료기 실용화를 100건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재해라든가 건설 등 위험한 분야의 로봇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농림, 수산, 식품 분야 등 자동화의 20종 이상의 로봇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제 아베 총리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게 제조 분야하고 서비스 분야인데요. 2020년까지 제조 분야는 로봇 시장을 현재 2배, 서비스 로봇 분야는 현재 20배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페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접 보면 정말 예쁜데요. 네. 소프트웨어 페퍼 광고를 보면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예. 가족의 개념으로 선전하는 사물 인터넷의 플랫폼이자 서비스도 가능한 감성 서비스 로봇입니다. 노인분들이나 독거인들, 그리고 서비스 업체를 위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대안인데요. 예. 18세기 말 일본 전통 로봇인 그 카라쿠리 중에 하나로 녹차 같은 것을 나르는 인형을 대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그 재해용 로봇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로봇 강국의 체면을 구겼는데요. 그 재해 재난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로봇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이 로봇 하면은 제조 분야에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조뿐 아니라 의료, 재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로봇 도입을 활발하게 조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요. 그렇다면 일본이 이렇게 로봇 문화 확산을 위해서 끊임없이 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베 총리가 2014년 5월에 OECD 강요 회의에서 로봇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제2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일본의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이 2011년 3월 동일본 재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대전환기를 맞습니다. 그 당시 시급하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재해로부터의 부흥,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추진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기존의 기술 분야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과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해서 이들을 성장 동력화하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이 그 로봇에 투자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초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입니다. 일본은 작년 80대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 약 77.9%고요. 65세 고령 인구도 약
3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7%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계속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초고령화와 함께 저출산도 계속돼서요. 더 이상 가족들이 노인들을 돌보기 힘들고 생산 인구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일본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서비스 로봇 분야에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일본이 로봇 강국인데 2015년 5월 기준으로 로봇은 일본 전체 수출의 0.2%밖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1.4%로 전 산업의 수출 증가율의 2배를 넘는 성장 산업입니다. 예. 앞으로 일본이 이제 로봇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시장 장악을 위한 성장 동력화의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일본의 로봇 산업 발전이 재난 시 활용 가능한 로봇이 계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 휴보가 재난 그 대회에서 로봇 대회에서 휴보가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네네.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인정받고 있는데 하지만 일본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우리나라 로봇 산업 협회가 발간한 로봇 산업 실태 조사가 있는데요. 2014년 우리나라 로봇 산업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13년 대비 18% 성장한 2조 8,540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 가운데 제조업 로봇이 약 74.3%, 로봇 부품 및 부분품이 12.9%, 개인 서비스 로봇이 10.3%,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 로봇이 약 2.5%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업체 수도 2013년 402개에서 97개가 증가한 499개로 24.1%가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증가폭이 크긴 한데요. 아직까지 일본의 규모에 비하면 좀 산업 규모가 적고 취약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산업 중심 사회다 보니까 제조용 그 산업 로봇이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서비스 로봇의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예. 그 작년 8월에 제가 일본 메이커 페어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의 일반인들과 기업들이 출품한 수많은 로봇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로봇 역사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로봇에 대한 일반인의 저변 확대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그 소니가 1996년 출시한 아이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래과학관에 가면 텔레노이드라든가 아시모라든가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전시가 돼 있고 실제 어린이라든가 성인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로봇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게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예. 네. 제조라든가 서비스에서 이렇게 이용되는 로봇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엔 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연구라든가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SF 영화에서 보면은 조금 아찔한 상상이긴 한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거나 혹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와 관련해서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전망과 또 다른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논란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기계의 자동화 수준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일자리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많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자동화 수준을 5단계로 나누는데요. 현대는 그 자동화 수준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자동화,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산업혁명기의 방적기라든가 1960년대 CNC, 70년대 보급되기 시작한 컴퓨터 등이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그만큼 블루컬러 일자리가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기계 관리 등을 위한 생산 현장에 화이트 컬러 계층은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예를 들면 농약과 농기계 발전은 식량 가격을 낮추면서 1960년대 사람들이 식량 구매를 위한 남은 돈들로 이제 TV를 구매하거나 여가에 많이 투자하면서 공업이 발전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많이 걱정되는 게 블루컬러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화이트 컬러의 업무들도 로봇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대신하면서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예.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자본주들은 당연히 인건비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들은 어쨌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데요.
일자리의 양극화가 이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 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에 로봇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인간의 노동 방식과 직업 체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봇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의 직업을 어떻게 유지할지 사회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입니다. 사실 영화 속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로봇이 휴머노이드 같은 형상을 갖지 않더라도 사실은 페퍼 같은 감성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니의 아이보가 AS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본은 그 흡사 펜로스 증후군 같은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 대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로봇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섹스 로봇이 실제로 판매되면서 윤리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로봇 등의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윤리적인 측면도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공론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